이어서 두 분의 토론자를 단상으로 모셔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건 교수님 논문 아주 잘 읽었고요. 지금 21대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관련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인적 충원을 분석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직업 대표성과 그다음에 연령 대표성 그리고 이제 성별 대표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직업 대표성에서 왜 정치인에 특별히 방점을 두고 분석하셨는지는 이제 발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이 역대 최근 국회 중에 가장 최대 비율을 기록한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실 낙관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정치인 또는 정당인 출신이 어떤 타협과 협상에 능하고 또 정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21대 운영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출신 참모들 위주의 충원이 주를 이룬다라면 오히려 좀 더 당파적인 대립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비관도 가능하다라는 점에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정치인 출신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제1당과 제2당 중에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와 비례를 세 가지 대표성 인적 충원에서 다 지역구 비례를 구분해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구 대표와 비례 대표가 충원되는 메커니즘 또는 공천되는 메커니즘이 전혀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아마도 이제 시간적인 제약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정당인 정치인 국회의원 이외에도 어떤 지역구 대표와 비례 대표라는 대표 유형의 차이가 어떤 그러니까 충원된 전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법조인, 정치인, 교육계, 이런 게 항상 어느 나라 의회든지 많더라고요. 이 세 범주가 많을 것인데, 이것이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직능대표의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라는 충원 패턴이 다를 것이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손명원 교수님 주로 가치 중립적으로 팩트 위주, 그러니까 데이터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이 나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 의원 주축이 50대다 연령이. 근데 이것이 50대여서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청년 대표성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실 의회 주축 세력이 50대인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제 116대 의회인데 평균 연령 57.6세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만 보면 훨씬 한 10살 정도 젊어져서 초선 의원의 평균 연령은 47.9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역시도 초선 의원들이 시기열적인 변화를 보여줄 때는 초선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충원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청년 대표성이 너무 낮아졌다 21대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년 대표성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과연 현재처럼 정당이 정치인을 육성하고 키우는 그런 기반 그게 안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제 항상 얘기하는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 대표성을 무작정 높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지역구에서 3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에서 3명이 증가했는데, 손 교수님이 이것을 이제 여성 의원의 약진 또는 남성 의원의 지분 감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지퍼 시스템, 교호 순번제를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번 21대 총선처럼
여성 의원이 비례에서 3인이 증가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지퍼 시스템의 기계적인 효과다라고 정확히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이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정당이 5개인데, 그러니까 우연히도 5개 정당 모두 당선인의 숫자가 홀수예요. 그래서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민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3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보자 공천할 때 1, 3, 5, 7을 여성 후보자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한 명 더 많게 당선이 된 거죠. 이 5개 정당에서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의석이 47석인데 47석을 반으로 딱 나누면은 23.5석인데 정확하게 5개 정당에서 여성 의원이 더 많이, 남자보다 한 명씩 더 많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48명 당선이 된, 그쵸. 아니죠. 28명 당선이 되는, 예. 그런 기계적 효과의 결과인 것이지, 이거지 여성 의원들이 뭐 되게 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뭐 공천했다거나, 이제 비례니까 당연히 공천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해석을 할 때 여성 의원의 약진이라고 보기보다는 지퍼 시스템의 기계적 효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파트인 21대 국회 전망과 관련해서 앞에서 발표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하신 선생님들께서 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제 이 180석을 얻은 제1당이 얼마나 이제 잘 협치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되게 좀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궁금하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고민하는 딜레마인데, 20대 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고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고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어서 3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이제 정치학자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안 준 것은 국민의 뜻이다. 그러니까 협치를 해야 된다. 이건 협치라는 어떤 시대적 과제를 국민이 국회 정당에게 준 것이다, 부여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제1당이 180석 합쳐서 비례정당 합쳐 180석이 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1당이 180석을 얻었다고 해서 혼자 독주를 하면 안 되고 협치를 해야 된다. 대화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협치는 뭐 기본적인 상수가 돼버린. 그럼 왜 우리는 항상 협치를 정당들에게 주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저는 이게 국회의 그 13대 국회 이후에 국회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아온 협의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내 정당이 몇 개의 의석을 얻던 간에 국회 운영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협의제적인 운영, 이것 때문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 협치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쭉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워낙 제가 평상시에 존경에 맞지 않는 손병월 교수님께 이 다수제적인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홀 시스템으로 가는 이제 다수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얻은 다수당이 있으면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고, 그리고 한번 정말로 제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럼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는 거죠. 책임 정당 정치를 하게 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김용호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조정관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 말 되게 많은데 10분만 하라니까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진영 박사님 정말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거 저도 조금 코멘트하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수제 쪽으로 운영을 바꾸려고 하는 방식을 현재의 집권여당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다만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 원구성에서 다수결로 바꾸겠다라고 자기들이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총선의 승패 요인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다 있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총선이었고요. 정상적인 심판, 또 정상적인 평가, 정상적인 뭐 정책 경쟁, 정상적인 대선 주자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해서 다 없었던 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은 저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는 시점을 늦췄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물론 선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바이러스 중에도 선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선거의 의미가 싹 사라지는 거죠. 말하자면. 제일 황당한 게 예비 후보들 나와가지고 제대로 선거운동 전혀 못한 상태에서 선거 치렀고요. 뭐 우리가 뭐 14일간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도 거의 대부분 선거운동 자체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냥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냥 몰려가서 이쪽 편 저쪽 편 그냥 찍는 선거가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이었다면 우리가 선거 연기를 생각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4년간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선거였는가에 대해서 반성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크게 패배한 이유가 뭐냐, 뭐 다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다 동의하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미래통합당 진영은 탄핵 문제를 이번에 뭐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탄핵의 강을 그냥 넘었다가 또 넘었다가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제 탄핵을 이제 얼버무리는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시대적 정신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진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를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투표율이 높아진 배경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용호 교수님 말씀은 첫 번째가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효능감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적대감이 높아져가지고 투표율이 높아진 건지 해서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다면 우리는 아마 그 지난 2년이나 3년 동안에 뭔가 정책이 수립돼가지고 실행되고 무슨 평가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촛불 이후에 적폐청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 아주 정쟁적인 부분들은 일정한 만큼의 진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개헌 문제도 하나도 해결을 못했죠. 촛불 이후의 개헌 문제 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입법을 한 것도 아니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무슨 입법을 한 것도 없었어요. 거의 뭐 대통령이 그냥 진도 나가는 그런 지금 정치를 한 2년 이상 해왔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만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효능감보다는 일종의 우리 민주주의의 질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떤 폭도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깃발을 향해서 몰려들고 소위 결집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됐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는가 싶어가지고 효능감 부분은 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표제도 선거운동 제도 관련해서 선거제도 관련해서 사전투표 문제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전체 투표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이틀 동안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저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본투표일하고 사전투표일하고 날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죠. 민주적 결정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과연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전투표가 시골로 가면 갈수록 동원투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농촌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사전투표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거의 그 적발이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주 시골 지역, 그러니까 전남 지역 같은 경우가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뭐냐면 조직동원입니다, 무조건 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이게 민주주의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그 이용호 의원, 전라북도에서 당선된, 무소속 당선된 이용호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사전투표를 최소한 이틀에서 하루로 좀 줄이든지, 예, 그리고 차라리 본투표율을 이틀로 늘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전투표가 사실 시골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슈 관련해서는 정당 문제인데요. 저는 이번 총선이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 총선까지는 대체로 우리가 정치개혁에 지난 한 20년 동안 고민을 해오면서 우리 정치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또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온건 다당제 내지는 3자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대표성을 좀 더 진작시키면서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만들 수 있는 니고시에이터들의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위너 테이크올 게임이 아닌 종류의 정치로 나아가게끔 할 수 있는, 즉 다당제 경향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정치 쪽으로 2016년까지를 가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거꾸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번 선거 이렇게 거꾸로 나온 거는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속은 거냐, 아니면 이번 선거가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비례위성정당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정치개혁 방향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심하게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례위성정당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한 짓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찍고 또 영남의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미통당의 이제 비례 정당을 어거지로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알아본 걸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철수가 좋아서 국민의당을 원래는 찍고 싶었는데, 미통당이 이번에는 힘을 보태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영남의 많은, 예전에 국민의당을 찍었다가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안 찍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 내지는 어떤 한쪽으로 결집이라고 하는 현상에 안철수나 국민의당이나 또는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부차적 요소들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대치해서 뭐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 뭐 이런 논의 자체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고무다리 긁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고민에 깊이 저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나 영남 지역에서 상황들이 그렇게 고민을 더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에 국민의당은 왜 그렇게 잘 됐던 거냐? 이건 바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호남의 지역주의 균열하고 그 다음에 이념적 균열이 중첩되어 있던 거를 안철수라는 자가 말하자면 호남의 중진 의원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호남의 균열하고 이념적 균열을 조금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수 못 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덕택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고 두 정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끌어내렸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철수를 용도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끌어내렸으니까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지역정당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이 오히려 어브노말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됐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지역주의 문제인데요.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패권적 지역주의 또 저항적 지역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남은 쭉 패권적 지역주의였고 호남은 저항적 지역주의라 호남의 지역주의는 그래도 뭐 조금 명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남에 있어서 지난번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국총선까지 쭉 제가 아주 클로즈하게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지역적 이권,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호남에서 아까 우리 김용호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낙연이라는 카드가 가능하다, 하는 순간에 그냥 그걸로
몰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이 받아 먹었고 이낙연 정권에서도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낙연으로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남의 상당한 부분에 저변에 지금 깔려 있는 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이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낙연이라는 카드가 또 무너지고 난다면 만약에 무너지고 난 다음 또 호남은 또 바뀌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굉장히 결집된 형태로서의 지역의 이해를 쫓고 있는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영남 못지않게 지금 호남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 응집돼 있고 그 힘이 저는 수도권 승부를 많이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일산 지역 같은 경우 보면 호남 유권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그 일산 지역 같은 것도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번에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꺾은 지역 같은 거, 호남 사람들이 많은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더 드릴 말씀 많지만 그만하라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이런 악역을 안 맡았으면 했는데 오늘 또 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5시 반인데요. 한번 또 발표하신 분들의 그 반응을 응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 죄송하지만 발표하신 분들 오셔서요. 각자 한 5분 넘지 않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관 교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토론을 해주셔서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주마간산격으로라도 고민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주의가 일시적으로나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정당 문제, 온건 다당제의 추세가 역전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온건 다당제는 많은 학자들의 wishful thinking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양당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중시 문화에서 위너 테이크 올이기 때문에 양당제로 가는 것이 대세고 정치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온건 다당제로 만들고 싶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저도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사전투표일에는 동원이 선거가 이루어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왜 동원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날은 교통편을 이용해 가지고 동원이 되고 당일 투표 날은 왜 동원이 안 되느냐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효능감에도 우리가 좀 세련되게 분석을 하려면 긍정적인 정치적 효능감이 있고 부정적인 정치적 효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것을 목표를 성공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후에 계속 정치인들이 전략적 극단주의를 갖고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참여 열기를 악용하는 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패 요인에서 조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미래통합당이 탄핵의 문제를 이렇게 얼버무리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탄핵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당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방향을 정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탄핵의 멍에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은 저는 미래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선거였다. 그리고 선거를 연기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민주주의 선거가 과연 될 수 없었는데 어거지 아니었느냐. 이건 정말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토론을 해볼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호 교수님. 네, 전 박사님 그 앞에 부분에서 얘기한 거는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학술적인 논문으로 만들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얘기. 1, 2당에서 정치인 비율을 봐라. 그다음에 초선 의원의 비율을 봐라. 초선 의원 평균 연령.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구 비례 각각 총원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좀 살펴봐라 하는 얘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다듬어서 이걸 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다루 떼내서 전원에 낼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다수제로의 전환 이거 혹시 예전에 전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혜영, 김세현 두 의원이 자기들 그 선진화법 만든 거 그 기념해서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발제하면서 얘기했던 게 평가하면서 얘기할 때 거기 쓴 게 최종적으로는 이게 일정 기간을 주되 최종적으로는 끝이 안 날 때는 지금은 이거 사개특위 정개특위 올 때까지 와서 끝났잖아요.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고 최종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다수제로 결정되게끔 하는 어떤 최종 이 활용 점정하는 제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 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되 이게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의사진행 방해가 되진 않게 일정 기간 이후에는 다수제를 두자라고 얘기를 한 기억은 제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을 대신하고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발전되어 온 방향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분권화, 개방화, 소수 포용, 그 다음에 비례제, 이투표제, 여성 교호순번제 이게 순화장한 거냐 본질적으로 양당제고 다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단순한 화장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분권화 가야 될 방향이고 예를 들어서 거대 정당의 문제 이거 해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구체적인 변화가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선거도 지금 일종의 그 뭐 이상한 꼼수가 들어가서 위성 정당이 돼서 오히려 그 결과가 이런 거대 정당이 두 개가 대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좀 프레젠티즘에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현재 나온 상황으로 모든 역사를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이거 전대미문에 정말 이런 뭐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사태가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이 듣도 보도 못한 연동형, 준연동형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게 이상의 양대 정당이 이거를 악용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점에서 모든 과거의 어떤 그 뭐 다당제 논의라든지 이런 정당 논의 이런 걸 너무 그렇게 비관적이고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번 선거가 너무 예외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을 또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2개 정도 질문을 좀 받을까 하거든요. 어떻게? 네, 실시간으로 올라온 네. 댓글 2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의원 구성 비율에 대한 분석 감사합니다. 혹 40% 가까운 정치인 출신 비율이 토론자가 언급하신 전직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 의원 구성 비율과 비교 가능하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였고요.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책 대결을 통한 정치가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때는 우리 전진영 박사님께서. 저도 그 궁금해서 다행히 미국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116대 의회 그 미국 하원에서 그 정치인과 그 퍼블릭 서비스 관료 출신을 같이 그 묶어가지고 42.3%로 그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태실 말씀? 네. 이 정책 대결이 안 되는 선거가 우리나라 선거의 최대의 고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권자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정당이 정책을 개발하지 않냐면은 선거에서 선거구 유권자 관리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정책을 아무리 잘하고 입법을 아무리 잘해도 유권자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결국은 표를 얻어서 재선을 하려면은 선거구 관리, 관원상제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입법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는데 참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사회만 보는 저도 참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만 정리를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식 비례대표를 가든 아니면 영국식의 정말 위너 테이크스로 하는 단순 소선구제로 가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시민교육에 힘을 쓴다는 거죠. 정치 엘리트들이 교육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내용물은 하나도 안 바꾸고 겉에 디자인만 바꿔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얍삽한 그런 기업 같은 느낌. 저는 과연 의원 되신 분들 중에 정치학개론하고 헌법 전문을 제대로 읽어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거를 안 하고서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단순한 원리를 못 바꾸고 있어서 이런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그 분석과 또 미래 전망에 하는 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어서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김학준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 전임 회장님께서 폐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이 개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회의를 기획해 주신 분, 그리고 이 회의에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이 처음 시도한 온라인 학술 대회를 경청해 주시고 귀한 논평을 해 주신 이 실외 참석자 여러분에게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이 정치관계 모든 학술회의에서 제일 처음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학회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온라인 학술대회를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의 역량을 이러한 형태를 통해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긍지를 느끼고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정치학의 역사를 그 주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라는 추세를 중심으로 현재 집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뚜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역시 시대적 요구, 시대적 관심사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은 늘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예컨대 마르크시즘에 대한 연구가 강세를 보였고 또 어느 시기에는 국가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우리 정치학계에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하반에 이르기까지 선거는 정권 교체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주제에 관하여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1990년대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선거학회가 한국 정치학회와는 별개로
새로 출범을 하고 그리고 논문집을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 위에서 오늘 우리가 보여준 발표의 수준은 정말 경탄할 만큼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취만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요약집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걸려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치학자들의 임무이구나 하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고화에서 조금 후퇴하고 있다는 이른바 디콘솔리데이션의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도 참으로 새로운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발표된 논문들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미국의 정치학 또는 서구의 정치학에서 나온 개념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춰보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학문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개발된 개념이라고 해서 배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먼저 개발된 용어라고 해서 우리가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활용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다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학문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정치적 변동을 겪었고 또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데도 우리 정치학자들이 스스로 개발한 어떤 특별한 용어는 드문 것이 아니었는가? 이거 제가 과문한 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가의 정치학자들이 선거와 정당을 논할 때 우리 한국 정치학자들에 의하여 한국의 선거들을 분석하면서 나온 용어들이 거기서 쓸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노인으로서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오랫동안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저에게도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발표하신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듣기 좋은 얘기만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러한 꼴을 당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반성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늘 모이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눌 때 그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은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여기서 이 교훈을 끌어내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교훈을 얻어내고 그 교훈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유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발표된 이 논문들은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의 수준에 머무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들이 잘 다듬어지고 좋은 책으로 발행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특히 정치인들에게 특히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두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학술회의의 기획으로부터 토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테마를
발굴하면서 또 좋은 토론이 더 좋은 주제의 선정과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